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시장이 주춤하면서 약발이 떨어졌나 싶었지만 또 당정이 추가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시 상승 동력을 얻은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죠. 상법 개정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3천이 뉴 노멀이 되어가는 가운데 상법 개정이 이른바 꿈의 5천 시대를 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영 교수 나오셨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또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시장 최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 대표님, 네. 최근에 시장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관세 이슈가 다시 또 불거졌고 상법 개정 1차적으로 통과하면서 효과 다 했고 그래서 좀 조정도 있긴 있었는데 다시 또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글로벌리 주식은 다 호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4월 달에 트럼프발 관세 충격 그게 처음에 있었고 대부분 다 급락을 했다가 V자 반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제 1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는 이전에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그 경기가 무역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한국 시장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더라면 이제는 한국 시장이 자체적으로 고질적인 박스권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상법 개정 이것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로 먼저 국내와 그 개인과 기관들이 먼저 끌어올렸고요. 통상 네.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적어도 공격적으로 사지는 않지만 꾸준히 사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지금 그 변화의 원동력이 외부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과매수, 과열, 걱정, 우려 충분히 있지만 긴 호흡에서는 상당히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사실 매크로 경제 상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 자본시장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란 말이죠. 그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와 관련된 호재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그 호재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 금리 인하라든가 환율 개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부의 어떤 그 자본시장에 대한 개혁 이런 조치가 기대감을 많이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의 문제, 그다음에 또 그러한 그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주주 환원 조치가 강화될 거라고 기대되는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몰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5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우리 증시에서 큰 손이라고 했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주면서 상당히 그 내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향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죠. 더욱이 또 최근 들어서 일부 업종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주식을 많이 매수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증권사들도 계속 지금 눈높이가 높아져 가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연말 코스피 이거 목표치라고 해야 되죠. 3,500, 3,550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4,000포인트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증권사 기류 어떻습니까? 일단은 올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저희 이제 하나증권이 가장 이제 타깃이 높기는 합니다. 일단 그 논리가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한국은 지금 이익은 잘 벌고 있지만 이거에 비한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떨어졌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사실 저희가 상당히 좀 한국이 이제 혼란스러웠을 때는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그냥 9점 초반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글로벌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18배가 넘었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디스카운트가 50%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여러 가지 상법 개정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년 평균으로 보면 글로벌 대비해서 한 30%에서 35% 할인이 적정 밸류예요. 평균 수치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우리 너무 낮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PER이 한 12.6배가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코스피 이제 타겟은 한 4천 가까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주환원율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이 밸류에이션이 평균보다 더 높아져서 4천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되게 많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디스카운트가 좀 심했다.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그 디스카운트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뭐 약간 좀 이제 친화 모드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기존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저희는 이제 코스피 지수는 부상향 곡선을 꾸준하게 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이제 국내 리테일 자금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내 리테일 자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살 수 있다라고 하긴 생각하고 대기 있고요. 자금 많이 늘었죠. 맞습니다. 예탁금도 이제 70조가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금투의 수급이에요. 금투의 매수. 이거는 개인들이 예전에는 펀드라든지 직접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ETF를 통해서 국내 증시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ETF에 대한 순매수는 금투로 많이 잡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의 매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보시면 코스피에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개인들하고 금투가 쭉 사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이 모멘텀이 과거의 이 코로나 직후의 그 흐름하고 약간 비슷하다라는 측면. 그래서 유동성이 국내 주식에 막 흘러가는 모습이고 정책적으로도 사실은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겠다라는 정책적인 기조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구가 어떤 기업들이 뭐 초재형 기업들이 되겠죠. 여기서 누군가가 자선 매입소가 또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배당 성향이 강력하게 오르게 된다면 이게 이제 도미노 효과로 쭉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국내 이제 실질적인 주주환원율이 높아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배당 소익률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개인들이 배당 소득세 분류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을 통해서 국내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가 있겠다. 기존에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를 이제 투자하는 그런 이미지 자체가 배당하고는 좀 거리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배당 투자는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 이런 쪽에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았던 그런 배당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높아지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한국의 밸류에이션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분명한 것은 국가별 주주환원율과 국가별 PER은 정비례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주주환원율이 지금 25%로 전 세계 꼴찌입니다. 중국도 35%가 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40%까지 가고 있고 미국은 50% 좀 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80%.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멉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배당 관련한 주주환원 관련한 포텐셜은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수 연구원께서 이제 국내 리테일 자금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이 더해져야죠. 그래야 이제 레벨업이 확실하게 가는데 외국인 순매수 공격적은 아니긴 하지만 보면 2달 연속 어쨌든 순매수 기조는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지난달에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원 이상 샀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계속 이게 커질까요? 이 기조가? 예, 여력은 매우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저 금액으로 보면 많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서 비중이 얼마나 느냐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코스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지난 주말, 뭐 어제 뭐 이렇게 보면 32% 정도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이것이 좀 최근에 가장 많이 높았을 때가 작년 여름이 36% 정도 됐었고요. 네. 그것만 해도 4%포인트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좀 긴 호흡으로 보면 2019년도 초반 뭐 이때 제일 많았을 때가
거의 4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죠. 32에서 40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아까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코로나 직후에 우리나라가 2020년에 그때 올라갈 때 그 한 해에는 짧게라도 우리나라 그때 1등이었습니다. 그때는 개인들이 소위 동학개비 운동하면서 끌어올렸었는데 그때가 2021년도 6, 7월 그때가 아마 제일 피크였는데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살 때 거의 다 세고 때려서 외국인들로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내 수급이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파지하고 조금씩 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둘이 맞춰지면은 상당히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좋은 호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끄는 그러니까 덩치가 가장 큰 섹터를 꼽자면 역시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대 축을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인데 그 이면에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거물이 사실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조 달러, 4억 달러 아닙니다. 4조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죠. 이게 한화로 환산해 보니까 5,500조더라고요. 삼성전자가 한 367조, 10배가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정말 엔비디아의 질주가 말이죠. 그 엔비디아의 가치 판단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PBR을 놓고 보면 한 35배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꽤 높다 생각이 되지만 5년 평균 PBR을 보면 한 4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그 평균 대비 20% 오히려 디스카운트돼 있다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저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고. 네. 그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그 주당 순이익 EPS의 성장률 대비 PER의 그 비율로 나타내는 PEG라는 지표 있는데 그게 보통 1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과평가돼 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과소평가돼 있는 게 1보다 작은데 그 수치가 0.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S&P 500 지수의 PEG은 얼마냐고 봤을 때 평균 한 2.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PEG가 그만큼 이제 과대평가되지 않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그 엔비디아의 가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징적으로 그 미국 AI 반도체 시장의 한 8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상당히 그 행보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 점유율, 실적 이런 거에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주당 순이익이 엔비디아 같은 게 0.96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원인도 사실은 그런 시장 가치가 상당히 성장 가능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증권사에서는 이제 기업 가치 분석하잖아요. 뭐 펀더멘탈 분석도 하고 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사실 그런 분석을 할 이유가 있나요? 워낙 추세가 너무 강하니까 사실 분석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뭐 어쨌든 수급이 쏠리고 있는 면도 있는 거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간 단위로 매일 이제 거의 이제 매일 글로벌 이익들을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컨센서스를 저희가 받아보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하향 조정이 되는 폭이 거의 뭐 이제 계속 이제 전 세계 어떤 그 증시의 이익의 기여도가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리고 네. 그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뭐 YOY 기준으로 어디가 제일 많이 돈 벌었느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섹터고 거기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단연 돋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이 상향이 조정이 되고 그러니까 높아진 추정치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이 이제 좀 희소한 상황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팅을 해서 특정 종목군들을 우리가 비중을 조절한다는 측면에서는 성장성이 거의 이제 핵심 팩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쪽에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섹터가 조금 이제 부진하더라도 이런 섹터가 너무 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좀 이동하는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섹터도 물론 그러니까 뭐 좋고 뭐 금융 섹터도 좋고 에너지 섹터도 좋고 요 세 가지 섹터가 지금 최근에는 글로벌적으로 좀 좋은데 사실은 가장 꾸준하게 그리고 그 알파 그 이익이 상위 조정되는 폭이 가장 큰 쪽이 이제 하드웨어 그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쪽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상향은 계속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영향력이라는 게 참 송 대표님 대단한 게 같이 끌고 하잖아요. 뭐 네.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엔비디아를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제 워낙 기세가 좋으니까 비중을 확대하려는 분들도 되게 고민스러워요. 새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또 이제 그런 질문도 짓궂게 언제 팔아야 되냐. 모든 질문에 다 해당이 되는 네. 곳이 바로 엔비디아 네,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든지 이게 호사다마라고 네. 예, 이제 지금 보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흠을 잡을 수 없다는 표현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앵커님의 그 주문이 그 흠을 좀 잡아달라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최근 3년 동안 전 세계를 이끌어간 게 이제 AI의 출현이죠, 사실. 그래서 굳이 이걸 한 비유로 들자면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 열풍이 불었을 때 거기에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고 삽 팔고 하던 네. 그 회사가 지금의 엔비디아 AI 시대의 AI입니다. 근데 문제는 포인트가 그걸 열심히 사갖고 가갖고 금 채굴을 했는데 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AI 열심히 돌렸는데 예, 그걸 퍼포먼스가 돈을 안 못 나오면 벌면 예. 그러면 완벽하게 그렇죠. 검증이 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기대감이 예, 크니까. 그게 이제 잠깐만 우리가 이제 이걸 연초로 돌려보면은 딥시크가 1월 달에 중국에서 출연했을 때 엔비디아에서 굳이 그렇게 비싸게 잔뜩 안 사와도 AI 모델링을 할 수 있어? 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20% 이상 빠졌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게 그래도 미국의 빅테크들은 캐펙스를 올해 여전히 많이 할 거야. 30% 이상 많이 할 거야. 라는 기대로 사실은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연내 전혀 꺾이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V자 반등 이후에 지금 연고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조 달러 한번 터치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게 적어도 내년의 그림은 올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엔비디아부터 GPU를 사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어마어마하게 모델링해서 돌리는 회사들이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올해 올해 1사분기부터 M7 중에 엔비디아를 제외한 M6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테슬라 뭐 다 들어가죠. 이들의 프리 캐시 플로우가 작년 동기 대비 역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손 고객들, 엔비디아의 큰 손 고객들의 투자 여력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3년간 매년 30%의 설비 투자가 있을 거야라고 엔비디아 진영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 고객 사이드에서는 내년에는 한 자릿수대로 좀 줄어들 것 같은데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올해는 한 30% 작년 대비해서도 끌어올렸지만 이 정도 규모를 유지는 하는데 과거의 그 기울기로는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 소위 눈높이 차이가 올해 4사분기 내년 1사분기로 나타난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엔비디아도 열심히 보셔야 되지만 이 반대편에 그걸 사다가 지금 소위 말하는 AI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나머지 빅테크들의 그런 현금 흐름, 그들이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것도 여전히 같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시장 상황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제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그 기저에는 역시 자본시장 개편에 대한 기대감, 이게 많이 작용을 했죠. 그리고 1차적인 상법 개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또 개혁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지금 여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아니라 소각을 이제 의무화하는 법안.
의무화라는 데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의무화를 한 곳은 세계적으로 아직 없더라고요. 뭐 간접적으로 이제 유도를 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국가는 있는데 의무화를 여기다 이제 못 박아두게 되면 이게 순작용을 할 거냐 부작용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던데 일단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예. 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1년 자사주 내에 사면? 이제 자사주를 네. 의무적으로 소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사주 매입하는 거랑 소각이랑 뭔 차이가 있을까? 보통 자사주 매입을 하면 금고주라고 해서 금고에 일정 기간 동안은 유통되지 않게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시장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다시 그 유통 물량으로 푸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이제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이제 올라가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부양이 됐다고 생각해서 좋아했던 투자자들이 오히려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면 주가 떨어지는 그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사주를 왜 아예 그냥 없애버리지 왜 금고에 넣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유통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보느냐. 뭐 표면적으로는 이제 주식도 신주 발행하는 비용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절감도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뭔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사주 마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인적 분할 같은 거를 앞두고 대주주 지분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면 이거를 기존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신주를 배정하는 그런 우리나라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사주에 대해서 신주 배정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기존에 유통 물량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자사주 금고에 넣어놓고 있는 것 때문에 신주를 배정받게 되면 그 지배주주의 비중이 아까 30%였는데 40%, 5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경영권 방어에도 도움이 되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공고하는데 상당히 악용이 돼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혜택을 별로 못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사주 소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해외 사례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을 한번 보게 되면 네. 그 자사주를 미국에서는 미발행 주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각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금고에 넣어놓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미 이제 없어진 주식이라고 봐서 주주 권리 행사하는데 제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주주 권리의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은 의무화라기보다는 법제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거기도 의무화. 의무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뉴욕이나 텍사스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죠. 소각이나 매입을 통해서 재매각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이제 그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은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하고 소각된 걸로 간주하면서 주주 권리 행사할 수 없게 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자사주 소각의 1년 내 소각하는 거에 의무화하는 조치는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거 송 대표님께 먼저 들을게요. 증권사 생각을 마지막에 듣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게 그 인과응보. 인간공. 네, 그러니까 잘못돼 왔던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그 철퇴를 사이 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의로 네. 주가가 많이 빠지면 자사주를 싼 가격에 사서 그래갖고 그걸 갖고 들고 있다가 여차하면은 소각. 근데 과거에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으로 용도로 발표하고 사야만 소각을 할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어쨌든 지금은 그것도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과연 했었을까죠, 과연.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당 수익이 낮았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자사주를 사갖고 그 사이에 말씀 주신 대로 경영권 방어라는 용도로 무리하게 사실은 좀 써왔다. 아까 말씀드린 게 자사주 마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마법인데 나머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마법이었을까?
흙마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악몽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인과응보로 그러니까 원래는 해외에서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대처 풀어줬지만 그렇게 해야만 소위 말하는 경영진이 거기에 이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받는 그런 그 소위 베네핏이 훨씬 많으니까 하게끔 그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와 관련된 주가가 더 높아져서 경영진이 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효용 이것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최대 주주, 대주주, 정확히는 이제 재벌 일가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자기의 그러한 입신양명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쪽으로 갔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그런 자사주 흐름에서는 우리나라 안 그래도 좀 PBR 낮고 PBR 낮은 이유는 낮은 ROE 때문에 그런데 그런 ROE를 높이는 방향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자사주 소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자사주에 대해서 그 사이에 좀 관행적으로 정확히는 소위 소수 그 소위 오너 일가 쪽에 도움을 주는 데 사용됐던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좀 봉쇄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부의 부작용이 있을지 하더라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해보다가 또 이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바꾸겠죠. 하지만 그래도 지난 몇십 년간 쌓였던 그러한 일종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그런 용도로서는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경수 연구원님께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증권사들이 자사주 비중이 높잖아요. 다른 상장사들에 비해서. 그런 특징도 있어요. 요즘에 증권주들이 많이 오른 이유도 있죠. 지금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한다. 이를테면 이제 신규의 이제 매입 소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일정 부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다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이제 약간 좀 부작용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 기존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최근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EB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사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뭐 형제와 같은 친구들 그 뭐 기업들에 간도 이제 형제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의결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조치. 그렇죠. 자사주를 서로 이제 매입을 해주면서 네. 어느 정도 자사주 없는데 그 완전히 그 뭐 흑기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컨셉으로 상호 출자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 자사주가 많다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그것이 이제 경영권을 방어를 한다라는 것이 주주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게 안 좋은 거냐. 이를테면은 이제 S모 그룹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도 그거를 경영권 방어해서 계속해서 S그룹이 잘 되게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컨셉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어떤 팬이 되는 거죠. 그 회장에 대한.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의견이 뭐 자사주 소각을 뭐 저희가 반대한다 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그 약간 부작용을 조금 더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제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경영계 우려는 우리의 전반적인 그 지배주주들의 경영権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았던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례, 편법 같은 것들인데 이런 상황들을 전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의무화를 밀어붙이게 되면 또 다른 방안을 아까 고민하게 될 거다라는 것도 사실 현실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교수님?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적대적 M&A의 대상이 됐을 때 경영권 방어 어려워지고 최근같이 이제 사모펀드들이 인수 시도를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막느냐, 뭐 이런 경영진들의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경영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우리 기업이 그만큼 PBR이 낮고 적대적 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를 우회적으로 시장에다 공표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실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 기업 인수해라. 높은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하게 자신감을 갖고 비춰주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매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가 사실은 시장에서 신뢰감을 떨어뜨린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PBR이 구조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금융주, 특히 증권주나 은행주들이 낮아요. 증권주는 PBR이 일보다 훨씬 낮죠. 0.6대다가 지금 한 0.8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죠. 그럼 왜 낮냐 보면
이렇게 업황에 따른 어떤 그 가치 변동성이 기업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높게 갖지 않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이렇게 높지 않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도 순이자 마진에 의존하는 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실적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수수료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별로 주가가 높지 않겠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PBR이 낮은 건데 그럼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적대적 M&A가 됐을 때 증권회사는 모른다 하더라도 은행 같은 경우 사실은 공공성이 있는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이라고 보면 뭐하겠지만 네. 공익성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금융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외국계 이런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 지분을 인수당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신 금융당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본 규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하고는 달리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려는 좀 덜한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PBR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도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지난번 상법 개정에 빠졌던 집중투표제에 대한 재논의도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가 이제 경영계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정말로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기업들은 하고 있어요. 재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외부에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매의 눈을 가진 그러한 이제 소위 친하지 않은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그러한 그 소위 그러니까 그 소위 이사회 이사가 들어오고 감사위원 들어오고, 선출할 때 이제 감사가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불편하겠죠, 사실은. 근데 이사회는 불편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냐면 기존의 경영을 하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검증하는 게 이사회고 네. 이사회 안에서도 감사들이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균형과 견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임원이 있고 이사회가 되게 분리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는 뭐랄까 이것을 거의 그러니까 동일체처럼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 사이에. 그리고 애초에 그 이사들을 선임할 때도 최대 주주하고 상당히 뭐랄까 결이 같은 사람들을 뽑고 그 안에서 또 감사를 뽑는 이것이 됐기 때문에 애초에 감사 자체가 감사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좀 격하게 말하면 그냥 도장 찍어주는 네,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해왔으면 이제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내부에서 소위 자정 작업으로서 그걸 견제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들이 들어가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창업자 시대 때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자는 내 목숨 걸고 이거를 만들어냈고 키워왔기 때문에 정말로 뭐랄까요. 키우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것이 2세, 3세, 4세 경영으로 넘어오면서 더욱더 우리나라는 소위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 분명됐다. 왜냐하면 창업자는 그 본인이 스스로 실력을 입증한 사람들이지만 2, 3세 경영원들은 그냥 냉정해 보면 운이 할아버지 좋아서 잘 만나서 네, 운이 좋아서 물려받은 거기서 태어난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워렌 버핏이 했던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은 이런 일이 아예 없으니까 그때는 상속세 폐지라는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상속세 폐지하려고 했더니 들었던 재밌는 예가 있는데 2000년도에 올림픽 대표팀의 자식들로 2020년에 올림픽 대표팀을 만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딱 가슴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구조 자체는 그냥 그들의 자식이 경영권을 물려보는 걸 당연시하고 운 좋게 그들이 실력이 좋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소유와 경영권은 어느 정도 좀 분리가 돼 있어야 되고 실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경영권을 모든 것을 무작정 맡겨야만 된다.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가 누굴 위한 방어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될 때가 우리나라의 지금 3, 4세 경영 시대에 왔다. 그런 측면에서는 감사의 분리 선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돼 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 상황으로서는 이런 집중 투표제 같은 어떻게 보면 이경수 의원님 이게 이제 일반 주주들의 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는 이 구조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거기에 지금 시장은 찬성적으로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개인들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리테일이 국내 증시를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렇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한국의 리테일 측면에서의 어떤 그 포텐셜을 본다면 사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일단 뭐 부동산 비중이 가계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많고 네. 금융 자산이 지금 한 30% 40%이기 때문에 글로벌 대비해서 가장 좀 낮기도 하죠. 그리고 금융 자산도 살펴보면 거의 이제 60~70%가 예금이고요. 예금 저축 이런 상품이고 주식의 비중은 한 10% 20% 수준.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개인들의 어떤 주주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그들한테 쿠폰을 많이 지급을 해주고 자사 매입 소각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컨셉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밸류에이션의 상승을 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수급은 저는 개인들한테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레벨업은 기본적인 금융자산 비중 그리고 국내 증시의 어떤 그 비중이 가장 작은 리테일이 국내 증시를 매수를 했을 때 그 불신이 약간 좀 이제 중립 수준으로 이제 가고 긍정적으로 가는 그런 환경에서 한국의 레벨업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주의 어떤 가치가 계속 좀 높아지고 개인 소액 주주한테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책은 상당히 저는 100% 200% 찬성을 하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주가 측면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글로벌 대비해서 너무 금융자산이 낮고 주시장이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과 후가 다른, 그러니까 성과 후이 똑같은,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 좀 해소가 되면 계속해서 그 한국의 어떤 금융자산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지고 그것이 이제 핵심 창구가 국내 주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러프하게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당 소득 죄송합니다. 집중 투표제가 돼야 네. 진정한 상법 개정의 완성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용어가 집중 투표제로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누적 투표제라고 해요. 커뮤니티브 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다가 선출된 이사를 곱하게 되면 총 투표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정 이사에 대해서 찬반을 갖고 각각 행사하게 돼 있는 거죠. 3명에 대해서 찬반 1표, 또 다른 투표 1표, 또 다른 3명의 세 번째 그 이사에 대해 1표 이렇게 행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총 투표권을 특정 그 이사에게다 몰아주는 그런 투표제를 이제 집중 투표제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미국에서는 커뮤니티브 보팅이라고 해서 누적 투표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집중 투표제라는 게 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집중 투표제의 좀 단점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표가 적은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우호지분 사람들을 우군들을 모아서 특정 그 이사에다가 몰표를 주면서 원하는 어떤 이사회에 들어가게끔 한다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만큼 그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사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의 게임인 거지.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집중 투표제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 주최 측에서도 집중 투표제 활용해가지고 우군들 많이 모아갖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사 들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민심을 누가 얻느냐에 따른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지 집중 투표제만 시행한다고 그게 꼭 소액 주주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제가 모르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배당을 짚어야 되는데, 네. 그 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은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의 일대일 뭐 그런 서적들 많은데 왜 미국 투자하냐? 미국 주식 ETF 투자해서 노후 준비한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배당이에요. 배당에 되게 열려 있고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줌으로써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이제 미국 주식의 장점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죠. 아까 이경수 연구원이 중국보다도 떨어지는 배당 성향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배당 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해주겠다. 라는 거죠. 35% 이상 배당 성향이 되는 기업들에게. 이거 당근책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그 소위 배당 성향 안에 진짜로 우리가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받는 뭘 받는 거 이것도 배당이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자사주 소각도 배당으로 사실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 화면에서 큰 네. 그림에서는 두 개를 합쳐서 보통 주주 환원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실질 배당 수익률 순수한 현금 배당만 놓고 보면 배당 수익률이 낮은데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이제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큰 그림에서는 배당 소득과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 소각시키고 해서 주주한테 뭔가를 돌려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포인트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해주면 일종의 당근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를 소위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죠. 주가가 높아지면 팔아갖고 그걸로 뭔가 나는 먹고 살겠다. 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꾸준히 들고 가면서 배당을 가지고 내 생활을 향후 이제 우리 은퇴자들도 많아지는데 네. 거기에 특히 이제 유럽의 유럽의 은퇴자들은 유로 은행들 투자해갖고 이런 배당 소득으로 먹고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의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조금 더 사실은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아쉬운 것이 지금 금투세 도입을 고민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장기 투자하면은 금투세 도입하되 그 장기 투자자한테 그 세금을 급격하게 깎아줘서 사실상 안 내는 수준까지 해주면 누구나 사실은 좋은 종목들 배당 잘 주는 종목들을 오래 들고 가고 싶어 할 거고 매 눈으로 그 기업들을 열심히 관찰하겠죠. 네. 압력도 주고 이러다 보면 선순환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장기 투자로 유도하고 그걸로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가 커지는 그 단순히 캐피탈 개인만 말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리테일 자금 말씀 주셨잖아요. 이렇게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커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그런 자금들이 뜨내기 자금이 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한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주가의 변동성, 위아래 출렁이는 변동성도 좀 잦아드는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배당 성향과 그 각 국가의 국가별의 배당 성향과 그 PER, PBR은 명확한 정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쪽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좀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배당이 너무 낮은데 이거를 갖다가 뭐 이제 기업들이 너무 이 현금을 갖다가 이제 유보를 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먹고 이런 컨셉으로 우리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캐펙스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 가도를 달렸던 그런 국가였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보면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비로소 2분기부터 글로벌하고 한국의 어떤 이익의 그로스가 차이가 나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 가능성도 있어요. YY 기준으로 보면. 네. 근데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25% 이익 그로스가 계속 하반기까지 내년까지 유지가 되는 컨센서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그로스가 확 떨어져서 역성장 이게 좀 이제 저성장으로 좀 이어지는 비로소 2분기 때 확 나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산업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보면 뭐 IT 쪽 뭐 이미 다 캐펙스 많이 들어갔고 네. 뭐 NCC 화학 NCC 쪽도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요. 뭐 2차 전지도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캐펙스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성장 컨셉에 무리하게 우리 뭐 원가 절감, 뭐 기술력으로 글로벌하고 무리하게 우리가 막 싸우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하는 쪽에 계속해서 좀 그런 캐시플로우로 주주 친화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 한국의 전체적인 그 그로스가 떨어지는 그런 환경하고 지금 정책적인 게 또 공교롭게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당 컨셉은 그러니까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환경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캐펙스로 무리하게 글로벌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다 기업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G2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이라든지 관세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셈법들이 이게 단순하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기업 이익을 취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어요. 오늘 국수주의라든지 자국 우선주의가 워낙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자구지책으로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정책이 좀 도와주고 뭐 너무 법적으로 이거를 이제 강제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을 하면 좀 인센티브를 좀 많이 이제 주는 그런 긍정적인 포지티브 인센티브 컨셉으로 좀 그것도 같이 당근책도 같이 간다라고 하면 한국의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가 있고 리테일 자금은 이걸 위해서
기존에는 사실 리테일은 배당 소득이 아니라 그냥 건물주들은 계속 그 월세 받아가면서 네. 부자들의 캐시플로우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이제 금융자산 비중이 워낙 낮은 거고 다 그쪽으로 자산이 가 있던 거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증시에 이제 자금 들어오고 요 자금 자체가 한국의 리레이팅의 핵심 수급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율을 높이는 게 과연 제일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왜 그러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당 소득세율이 낮다 그러면 기업 욕하잖아요. 기업이 배당도 안 주니까 투자자들이 피해 본다. 그럼 반대로 기업은 뭐라 그러냐면 장기 투자 안 하니까 배당 소득을 안 주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 번 자금을 서로 탓을 정확히 단기 하는군요. 순이익을 갖고 있다가 네. 재투자를 해서 자본 차익으로 통해서 주가를 올려주는 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배당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개인 투자자들은 배당 소익보다 배당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자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단타 매매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미국하고 왜 우리가 다르냐 보면 미국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 페널티를 안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15% 단일 세율로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까지 합쳐서 2천만 원에서 장기 보유한 사람 배당 받는 사람한테 오히려 49.5% 페널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배당 소득을 보는 그런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배당 소득세율을 높이는 거가 맞는지 네. 낮추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죠. 물론 실적도 좋고 미래 성장성도 탄탄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뤄낸 성과는 아닐 겁니다. 투자자들과 적정하게 이익을 공유하고 또 회사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니까 투자자들의 믿음과 신뢰가 합쳐진 결과이기도 하겠죠. 믿음과 신뢰의 관점에서 보면 상법 개정에 있어 굳이 편을 가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